일본의 기성세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깔보는 경향이 남아있고 혐한도 비교적 강한 편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할 수는 없고 인정은 해야겠는데 시원하게 인정하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협력은 해야겠는데 너무 커지는 건 또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좋아하고 배우고 읽고 먹고 닮고 싶어 하는데 왜 동시에 불편해할까요? 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분명히 커졌는데도 완전히 편안한 인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공기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요즘 일본을 보면 묘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한국 여행을 오고 싶어하고 한국 문학을 읽고 한국-일본 국제결혼도 굉장히 많아지고 한국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나라로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과거의 이미지로만 보려는 시선이 남아있고 인정은 하되 편하게 인정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꽤 깊은 구조 변화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일부 영역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구도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느냐의 문제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지금 일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장면들이 왜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 혹은 일본이 여전히 한국을 싫어한다, 이런 단순한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은 단순한 박물관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흡입력이 이제 일상적 관광 수준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꽤 높은 수준의 집객력을 갖게 되었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박물관 하나만 놓고 나라의 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문화 강국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 나라의 유적과 유물, 미감과 역사, 그리고 그 나라가 만들어낸 서사를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것, 그 자체가 국력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에 듀오링고에서 한국어가 세계학습 언어 6이라는 이야기까지 겹치면 이건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언어 하나를 익힌다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속한 세계를 흥미롭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를 제쳤다는 표현은 상징성이 큽니다. 단순히 문법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인들이 어떤 나라를 심리적으로 더 가까이 느끼는지, 어떤 나라의 문화권에 더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했다는 통계, 일본 서점에 한국 문화 코너가 따로 생겼다는 장면, 일본 일상에서 한국 식품과 한국식 표현이 스며드는 장면들까지 겹치면 우리는 이미 같은 방향의 신호를 여러 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고, 반복되는 선택은 결국 구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계속 한국을 배우고 읽고 먹고 소비하고 담고 싶어 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조금 더 생활적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글을 가지고 노는 문화가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 퍼졌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해서 쓰는 언어 소비가 아니라 상징을 차용하는 문화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예뻐 보여서, 힙해 보여서 한국 느낌이 나서 쓰는 거죠. 이건 과거 영어 알파벳을 패션처럼 쓰는 것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일본에서 한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언어는 보통 권력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멋없고 영향력 없는 언어를 굳이 장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특히 10대의 취향은 설명보다 훨씬 빠르게 권력 지형을 반영합니다. 요즘 무엇이 세련돼 보이는지, 무엇이 뒤쳐져 보이는지, 무엇이 기성세대 같고 무엇이 지금의 감각에 맞는지, 그건 가장 먼저 젊은 층의 감각에서 드러납니다. 일본에서 한글이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는 건 한국이 더 이상 단순히 옆 나라가 아니라 감각적 기준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식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는 예전부터 일본에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 슈퍼의 절임 식품 코너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반찬 중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 일본 전통 절임류보다 김치가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선택된다는 이야기. 한국식 젓갈과 나물, 찌개류가 자연스럽게 일본 식탁에 침투하고 있다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라는 건 원래 대단한 선언 없이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일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뭘 먹는지, 뭘 따라하는지,
뭘 예쁘다고 느끼는지, 뭘 선물하고 뭘 사는지가 바뀌면 이미 문화의 승부는 꽤 깊숙이 진행된 겁니다. 일본의 시노 후보가 한때 혐한 시위의 상징 같은 장소였다가 이제는 한류의 성지로 바뀌었다는 장면도 상징적입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느끼기 위해 그곳에 간다는 건 더 이상 한국이 부정적 구호와 대상이 아니라 소비와 동경과 체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꽤 큽니다. 그것도 그냥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생활이 바꾼 거라는 점에서 더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서점 이야기에서 이 변화가 가장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혐한 서적 코너가 있었다는 말이 상징하듯 한국은 일본에서 공격하고 소비하는 대상이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웬만한 서점에 가면 한국 문화 코너가 만들어져 있고 한국 작가들의 책이 따로 전시되고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 한국 문학에 대한 주목이 더 커졌다는 장면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제일 늦게 받아들이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음악은 즉각적인 감각으로 들어옵니다. 예쁜가, 재밌는가, 따라 부르고 싶은가, 춤추고 싶은가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다릅니다. 언어를 건너야 하고 번역을 거쳐야 하고 어느 정도는 진지하게 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학이 코너를 따로 차지했다는 건 한국이 단순히 화려한 대중문화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내면과 정서, 서사와 깊이까지 궁금한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면 드라마나 아이돌 혹은 정치적 갈등이 먼저 떠올렸다면 이제는 문학과 언어와 감수성까지 들어온다는 거니까요. 문화라는 건 원래 얕은 소비에서 깊은 관심으로 갈수록 더 오래 갑니다. 겉모습이 멋있어서 좋아하는 단계와 그 나라 사람이 어떤 문장으로 슬픔을 말하는지 궁금해하는 단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안에서 한국 문학이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일시적 파도처럼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일본인의 내면에 들어가기 시작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악과 음식은 취향이지만 문학은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의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그냥 가십처럼 보면 안 됩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혼인 건수가 1176건으로 1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고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숫자였다는 점은 꽤 의미가 큽니다. 반면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결혼은 오히려 줄어들어 대조를 이뤘다는 장면도 눈에 띕니다. 물론 국제결혼이라는 현상을 숫자 몇 개로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은 훨씬 복잡하고 감정과 환경, 경제 조건, 문화적 이미지가 다 섞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큰 흐름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은 연애와 결혼의 상상력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호감도보다 한 단계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아무 나라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나라를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현대적이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느끼지 않으면 결혼 상상력까지 가지 않습니다. 문화교류가 호감도를 높였고 K-팝과 드라마 같은 콘텐츠가 한국 남성상과 한국 사회 이미지에 영향을 줬으며 실제로 일본 안에서 한국이 예전보다 더 선진적이고 세련된 나라로 보인다는 인식 변화가 이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결혼 증가라는 건 단순히 나라 간 호감도의 표시가 아니라 이미지가 삶의 선택으로 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나라를 여행할 수는 있어도 신뢰하지 않는 나라 사람과 가족을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도 1년 사이 40% 넘는 증가는 그냥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개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을 때 통계로 뒤늦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숫자가 갑자기 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심리적 환경이 이미 바뀌고 있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배우고 읽고 먹고 담고 싶어 하는데 왜 동시에 불편해할까요? 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분명히 커졌는데도 완전히 편안한 인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공기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강해진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이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리 가능한 이웃이었고 과거 기억 속에서 아래에 있는 나라였고 적어도 일본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들이 기준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도가 무너졌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영역에서 한국이 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고 경제적으로도 일부 지표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거나 따라잡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으며 기술과 소비 환경, 디지털 적응력, 대중문화 수출력 같은 영역에서는
일본이 더 이상 압도적 우위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할 수는 없고, 인정은 해야겠는데 시원하게 인정하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협력은 해야겠는데 너무 커지는 건 또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나오는 감정이 바로 싫음이라기보다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안에서 반복되는 장면은 좋아한다와 싫어한다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본 내부에서도 똑같이 갈라집니다. 특히 세대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일본의 기성세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깔보는 경향이 남아있고 혐한도 비교적 강한 편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훨씬 우호적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생각 차이가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한국을 경험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노년층과 기성세대는 식민지배 경험의 연장선 위에서 교육받았고, 한국이 훨씬 가난했던 시절,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던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에게 한국은 머릿속에서 이미 정해진 위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한국이 못 살던 시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류가 세계로 퍼지고 한국 문화가 세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한국이 디지털과 콘텐츠에서 강한 나라로 보이는 장면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옛날에 우리보다 아래에 있던 나라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잘 나가던 문화국가로 경험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한국을 보는데 전혀 다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는 학교 교육과 제도권 언론만으로 인식을 만드는 세대가 아닙니다. 직접 찾아보고, 직접 보고, 직접 소비합니다.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로도 보고, 인스타그램으로도 보고, 한국 친구와 직접 연락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만들어 놓은 오래된 프레임이 예전만큼 강하게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노년층은 변화 속도가 느립니다. 생각은 나이 들수록 쉽게 안 바뀝니다. 활동 반경도 줄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 기회도 줄어들고 이미 굳어진 판단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가 한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세대마다 전혀 다른 속도로 한국을 재해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제 이야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산다는 식의 표현은 자칫 감정적 우월감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사실은 지표와 체감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1인당 GDP는 최근 한국이 일본을 조금 앞섰다고 정리되어 있고, 구매력 기준인 PPP에서는 한국이 꽤 앞선다는 분석이 소개됩니다. 반면 실질임금은 완전 추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본이 명목임금은 높지만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임금 상승 속도는 빠르지만 노동시간과 불평등, 중위임금 체감에서 문제가 남아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숫자는 정치적 선전도 아니고 자존심 싸움도 아닙니다. 숫자는 숫자인데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이제는 일본과 경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일부 지표에서는 추월했다고 보는 건 굉장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모두 일본 사람보다 더 여유롭게 산다고 단정하는 건 또 다른 과장이 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거대한 경제고 생활 인프라와 축적된 자산, 사회 시스템의 안정감에서 강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였던 질문이 지금은 일부는 넘어섰는데 체감은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한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역전 여부를 두고 감정 싸움을 할 시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이미 한국이 앞서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 일본이 강하며 어떤 부분은 앞으로 더 벌어질지를 냉정하게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냉정함이 없으면 자부심은 쉽게 자만이 되고 불편함은 쉽게 열등감이 됩니다. 문화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화를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 문화는 국력 위에서 작동합니다.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그 나라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뒤처진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으면 그 문화가 대중적 호감의 중심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국력 강화와 위상 강화를 대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꽤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와 K-팝, 한국 음식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지 그것들이 재미있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빠르고 살만한 곳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문화는
이미지 전체를 먹고 자랍니다. 일본이 과거 경제적으로 강했는데도 왜 세계를 강타하는 인류가 지금 한류만큼의 흐름으로 자리 잡지 못했느냐는 질문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물론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한류는 단순한 오락상품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재평가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문화 안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자료에서는 전문가들은 이걸 우리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구식 히어로물처럼 몇몇 특별한 개인이 구하는 구조보다 관계가 복원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며 함께 버티는 구조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그걸 가족주의나 공동체 정서로 읽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진 시대에는 오히려 그런 정서가 신선하게 먹힐 수 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보다 같이 아프고 같이 버티고 같이 회복하는 이야기가 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한류의 꽤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가 단순히 화려해서 먹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시 관계 속에 두는 방식으로 서사를 풀어내기 때문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일본어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언어학적 농담으로 보면 안 됩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간지. 세계에서 자기 언어를 세 가지 형태의 글자로 표현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모바일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는 언어 자체가 생산성과 연결됩니다. 참고로 키보드 자판에 별도의 변환이 없이 직접 입력이 가능한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뿐입니다. 일본은 한자와 가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모바일 입력에서도 후보 선택 과정이 많고 같은 발음에 다른 표기가 많고 한문을 정확히 모르면 입력 선택에서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반면 한글은 배우기 쉽고 조합 원리가 단순하고 디지털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조금만 배우면 문자 보내고 소통하는 장면을 흔히 보는데 일본에서는 같은 수준의 디지털 문해가 훨씬 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글자가 예쁘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디지털 적응력과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나라 국민 전체가 정보를 입력하고 소통하고 검색하고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언어 구조 때문에 크게 차이 난다면 그건 결국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조금만 배워도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상징 소비가 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접근성 높은 문화 언어가 됩니다. 일본 안에서 한글이 유행하고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한국을 힙하게 느낀다는 감각과 연결된다는 말은 그냥 K-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언어가 실제로 더 다가가기 쉽고 쓰기 쉽고 디지털 시대의 감각에 맞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하면 저는 이 부분이 꽤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언어는 보통 너무 익숙해서 힘으로 보이지 않는데 사실 언어는 그 자체가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은 하나가 아니라 둘처럼 보입니다. 한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받아들이는 일본이 있고 아직도 한국을 80년대 이미지로 기억하는 일본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학을 읽고 김치를 먹고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하는 일본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싶어하는 일본도 남아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우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일본 사회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완전히 이겼느냐가 아니라 예전처럼 한쪽만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일본 안에서 더 이상 단일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엔 한국을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서사가 훨씬 쉽게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험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류가 강해지면 혐한도 강해진다는 역설적 장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혐오도 크지 않습니다. 진짜 불편함은 무시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한국이 계속 보이고 계속 소비되고 계속 인정받고 계속 비교 대상이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아하고 불편한 사람은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은 친한과 반한이 단순히 싸우는 사회라기보다 한국을 이미 받아들였지만 그 받아들임의 의미를 두고 내부 해석이 갈리는 사회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장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국력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며 한국의 문화적 특징과 민족성 그리고 관계 중심성 같은 것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는 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리합니다. 물론 과장된 민족주의 언어는 조금 덜어내고 보더라도 적어도 지금의 흐름이 하루아침에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망가지지 않는 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하루아침에 한국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거나 반대로 완전히 적대하게 되는 쪽으로 단순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협력과 견제, 호감과 불편함이 같이 가는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계속 보일 것이고 일본은 계속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세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정치와 문화가 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장면을 자존심 경쟁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겼다, 졌다의 프레임은 짧고 구조를 보는 프레임은 깁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일본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 일본이 이제 한국을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만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스스로에게도 꽤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괜히 들뜨기보다 어떤 점이 진짜 강점이고 어떤 점이 아직 취약한지, 문화의 힘을 어떻게 오래갈 실력으로 바꿀지, 숫자의 추호를 어떻게 삶의 질의 안정으로 연결할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은 따라가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 스스로 헷갈리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불편하고, 배우는데 인정은 망설이고, 가까워졌는데 마음은 아직 복잡한 그 장면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냥 한류의 성공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나라의 위치가 바뀌고 다른 나라의 머릿속 서열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아주 현실적인 풍경처럼 보입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을 새롭게 읽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도 일본을 새롭게 읽어야 할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보다 누가 누구를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정의할 수 없게 되었느냐, 어쩌면 지금 중요한 건 그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장면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글쎄요.